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 300년 된 귀족의 성이 하나 있습니다. 돌벽 하나하나에 역사가 새겨진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성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뜯어내겠다고 선언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건축 복원 전문가도 아닌 한국에서 온 평범한 사위였죠. 모두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미개한 방식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장인어른은 이렇게 말했죠. 실패하면 내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기록적인 한파가 닥치고 최첨단 보일러가 얼어붙어 멈췄을 때 죽어가던 장모님의 생명을 살려낸 건 그가 깐 검은 돌이었습니다. 오만한 프랑스 백작을 무릎 꿇게 하고 파리에서 온 건축 전문가를 부끄럽게 만든 한국인 사위 태석. 도대체 그 돌 밑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프랑스 귀족 가문은 그 바닥 위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태석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한옥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42살 건축가죠. 제가 프랑스 노르망디의 이 낡은 성에 발을 들인 건 아내 마리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이번 겨울만이라도 같이 가자. 장모님 이자벨 여사께서는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한랭 알레르기를 앓고 계셨습니다. 추위만 닿으면 뼛속까지 통증이 파고드는 병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병원은 다 다녀보셨지만 노르망디의 습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은 약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성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0년 된 고성이라더니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성이었어요. 뾰족한 탑, 덩굴이 휘감은 돌담, 그리고 대문 앞에 새겨진 가문의 문장까지. 제가 설계하는 서울의 작은 한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죠. 하지만 그 웅장함 앞에서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앙리 드 발루와 백작은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백발이 단정한 그야말로 귀족 중의 귀족 같은 분이셨죠. 그분은 제 손을 잡지도 않고 고개만 까딱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자네가 내 딸이 데려온 한국 남자인가? 한국 남자. 사위가 아니라 그냥 한국 남자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 성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환영받는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더 불편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프랑스어로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죠. 아내 마리가 중간중간 통역을 해주었지만 장인어른은 일부러 더 빠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장모님 방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자벨 여사께서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두꺼운 이불을 3겹이나 덮고 계셨는데도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라디에이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뜨거운 바람이 싱싱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대리석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대리석이라고 했지만 그 아름다운 돌은 냉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어요. 아무리 공기를 데워봤자 이 바닥이 모든 열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닥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이음새를 짚어보고 귀를 대고 두드려도 보았죠. 그때 장인어른이 방문 앞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뭘 하는 건가, 자네? 저는 일어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이 바닥이 문제입니다. 바닥이 죽어 있어요. 그 순간 장인어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 바닥이 죽어 있다고? 이보게, 이 바닥은 루이 14세 시대의 이탈리아 장인이 직접 깐 대리석이야. 프랑스 문화유산급 바닥이라고. 자네 눈에는 그저 돌덩이로 보이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아름다운 바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께는 이 바닥이 독입니다. 대리석은 열을 머금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아 가거든요.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아무리 데워도 바닥이 차가우면 몸에 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뭘 어쩌겠다는 건가? 설마 이 바닥을 뜯어내겠다는 건 아니겠지? 저는 아직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어릴 적 할머니 댁의 따끈한 아랫목. 겨울밤에 배를 깔고 누우면 등 전체로 퍼지던 그 묵직한 온기. 그게 바로 제가 이 차가운 성에 가져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정받은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노르망디의 차가운 달빛이 쏟아졌고 멀리서 장모님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수첩이었죠. 거기에는 한국 전통 온돌의 설계 비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한옥 짓는 데 바치신 분이셨어요. 태서가, 온돌은 그냥 바닥 난방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야. 언젠가 내가 이걸 써야 할 날이 올 거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먼 프랑스까지 온 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인정은커녕 경계하고 계셨죠. 딸을 데려간 이방인.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힌 외국인. 그분의 눈빛에서 그런 감정이 읽혔습니다. 제가 바닥을 뜯겠다고 하면 그분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당장 저를 이 성에서 쫓아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귓전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이 집안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사위라면 장모님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의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기 어딘가에 해답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성을 샅샅이 뒤져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시작하려는 일이 이 가문의 300년 역사와 충돌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충돌의 끝에서 저와 장인어른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인어른과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또 그 차가운 눈빛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 뒤편에는 오래전에 버려진 정원이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고 구석에는 공사하다 남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죠. 사람들은 그곳을 쓰레기장처럼 여겼지만 제 눈에는 보물창고로 보였습니다. 저는 돌무더기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들어보고 두드려보고 심지어 혀로 맛까지 보았어요. 제가 찾는 건 특별한 돌이었습니다. 두드렸을 때 캉하고 맑은 쇠소리가 나는 돌. 그런 돌만이 열을 오래 품을 수 있거든요. 뭘 하고 있는 거야? 고개를 들었더니 성의 집사 피에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피에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양인들은 참 이상해. 돌을 하차보다니. 혹시 머리가 좀 이상한 건 아닌가?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피에르는 한동안 저를 지켜보다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장인어른께 가서 고자질할 게 뻔했죠. 점심때쯤 저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노르망디 지방을 흐르는 작은 강이었는데 강바닥에 넓적한 돌들이 많았어요. 저는 바지를 걷어올리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11월의 강물은 살을 애는 것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망치로 톡톡 두드려 보았어요. 둔탁한 소리. 버렸습니다. 다른 돌을 집었습니다. 이번엔 캉하는 맑은 소리. 이거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강물 속을 헤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20개 남짓한 돌을 모았어요. 등에 짊어진 자루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를 만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여보, 아버지가 많이 화나셨어. 피에르한테 다 들으셨대. 미친놈처럼 돌을 핥고 다닌다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는 미친 게 아니야. 이 돌들이 어머님을 살릴 수 있어. 마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말을 믿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도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권위에 맞서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녁 식사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식탁 맨 끝에 앉아 저를 노려보셨어요. 태석, 오늘 뭘 했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을 모았습니다. 돌. 우리 성에 돌이 모자라나? 300년 된 돌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장인어른의 비아냥에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장모님만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장인어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장인어른, 모든 돌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열을 품는 돌이 있고 열을 뱉는 돌이 있습니다. 이 성의 대리석은 열을 뱉는 돌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추우신 거예요. 장인어른은 테이블을 쾅 내리치셨습니다. 닥쳐.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자네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오두막이나 짓던 사람 아닌가? 이 성에 대해 뭘 알아? 오두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한옥을 오두막이라고 부르시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싸워봤자 질 게 뻔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장인어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의 구조를 떠올리며 아버지 수첩에 적힌 비법을 참고했죠. 아궁이라고 적힌 발화점, 고래라고 불리는 연기 통로, 그리고 구들장이라 부르는 열을 품는 돌의 배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양의 난방은 공기를 데워서 위로 올리지만 우리 온돌은 바닥을 데워서 아래에서 위로 열을 전달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달아나지만 따뜻한 바닥은 몸 전체를 감싸안거든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한옥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셨죠.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도 거절하시고 평생 시골 마을에 한옥만 지으셨습니다. 태서가, 난방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불의 길을 읽을 줄 알아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성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굴뚝의 구조를 이용하면 온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료였죠. 한국의 황토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숨을 쉽니다. 열은 품되 연기는 내보내지 않는 신비한 흙이에요. 하지만 프랑스의 흙은 달랐습니다. 점성이 부족하고 입자가 거칠었죠. 저는 다음 날부터 성 주변의 흙을 파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흙을 손가락으로 비벼보고 물에 개어보고 심지어 혀로 맛도 보았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성 뒷산의 붉은 흙밭에서 괜찮은 흙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황토와 비슷한 점성이 있었어요. 저는 그 흙을 자루에 담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얻어온 지푸라기와 섞어 반죽을 만들었죠. 방 안에는 흙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리가 들어왔다가 코를 막았어요. 여보, 이게 뭐야? 왜 방에서 진흙 반죽을 해? 이게 어머님을 살릴 재료야. 마리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내일 파리에서 건축 전문가를 부르셨어. 그 사람이 당신의 계획을 심사할 거래. 만약 거기서 허가가 안 나면 우리 정말 한국 가야 할지도 몰라. 저는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일 그 전문가에게 보여줄게. 천년된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설계도를 다듬었습니다. 연력학 공식을 다시 계산하고 고래의 너비와 길이를 미세하게 조정했죠.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쫓겨나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완성하신 기술을 저는 믿었으니까요. 이 차가운 프랑스의 성을 그 뜨거운 한국의 불씨로 녹여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리에서 온 건축 복원 전문가 장윅은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소르본 대학 출신의 유럽 각지의 문화유산 복원을 담당해온 권위자였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이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그 한국인 사위인가요? 백장님께 들었습니다. 바닥을 뜯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윅은 피식 웃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의 학력은요? 어디서 건축을 공부했습니까? 서울의 작은 대학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장윅은 장인어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합니까? 하는 눈빛이었죠. 장인어른이 저를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장모님의 침실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본체의 작은 방으로 옮겨 계셨죠. 별채가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으셨거든요. 장윅이 바닥을 살폈습니다. 온도계를 꺼내 여기저기 대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닥 온도가 섭씨 8도군요. 확실히 춥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해요. 전열 바닥 난방을 설치하면 됩니다. 대리석 아래에 열선을 깔고 단열재로 감싸면 끝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선은 전기가 끊기면 멈춥니다. 그리고 대리석은 열을 저장하지 못해서 전원을 끄는 순간 다시 차가워집니다. 장윅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해결책은 뭔가요? 저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장윅과 장인어른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죠. 이건 온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1000년 넘게 써온 바닥 난방 기술이에요. 바닥 아래에 고래라는 통로를 만들어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 위에 열을 품는 돌을 깔면 불을 끄고 나서도 12시간 이상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장윅은 설계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돌과 진흙으로 만드는 건가요? 19세기 농가에서도 안 쓰는 원시적인 방식이군요. 단열재도 없이 이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수백 년 된 한옥도 이 방식을 씁니다. 장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령 열효율이 좋다 해도 일산화탄소 문제는요. 연기가 새어나오면 질식사합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저는 진흙 반죽 샘플을 꺼냈습니다. 이 흙은 숨을 쉬되 연기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미세한 구멍이 공기는 통과시키지만 연기 입자는 막아주거든요. 제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장윅은 진흙 반죽을 만져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건 실험실 조건에서나 가능한 이론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바람의 방향, 굴뚝의 상태, 연료의 종류. 장인어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태석. 장윅 선생의 말이 맞네. 이건 너무 위험해. 어머님을 살리려다가 어머님을 죽일 수도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온돌은 정교한 기술입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장모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체에서 이곳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류마티스 통증이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장인어른, 장윅 선생님. 저는 이 바닥을 뜯겠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별채의 바닥을 뜯고 온돌을 깔겠습니다. 장모님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뼛속의 냉기를 없애야 합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이 몸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장인어른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미쳤군. 이 바닥은 문화유산이야. 300년 된 역사를 자네 손으로 부수겠다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역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장모님이 먼저입니다. 방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장윅도 피에르도 다들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파랗게 질린 얼굴로요. 여보, 하게 해줘요. 장인어른이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이자벨, 당신까지 왜 그래? 저 아이 눈을 봐요. 거짓말할 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이제 지쳤어요.
이 추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제발.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좋네. 허락하지. 단 조건이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위계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하게. 그리고 만약 실패해서 원상복구를 못하면 장인어른은 저를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자네는 내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걸세. 이 성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는 조건으로.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약속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300년 된 대리석 바닥에 첫 번째 금이 갔습니다. 쾅 하는 파열음이 성 전체에 울려 퍼졌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인부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공사를 시작한 첫날, 장릭은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롱으로 가득했죠. 저는 대리석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다시 쓸 수 있도록요. 하지만 몇 장은 어쩔 수 없이 금이 갔습니다. 장릭이 혀를 찼습니다. 저 대리석 한 장에 3,000유로입니다. 복구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대리석을 걷어내자 그 아래의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습기로 가득 찬 검은 흙.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쥐가 파놓은 굴까지 보였어요. 300년 된 아름다운 바닥 아래에 이렇게 썩은 땅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장릭도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배수가 안 되고 있었군요.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더 추우셨던 겁니다. 습기는 냉기를 2배로 만들거든요. 저는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래를 만들어야 했어요. 고래는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입구는 넓게, 출구는 좁게. 이렇게 해야 열이 고르게 퍼지거든요. 장릭이 설계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깐, 이 구조가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한 건가요? 네. 좁은 통로를 지나면 유속이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집니다. 굴뚝 쪽으로 자연스럽게 공기가 빨려나가죠. 장릭은 한참 동안 설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제트 엔진의 노즐 구조와 흡사하군요. 당신이 직접 계산한 겁니까?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1000년간 축적된 경험의 결과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손은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를 반복했고 무릎은 멍투성이가 되었죠. 고래를 완성하고 그 위에 구들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가에서 모은 그 넓적한 돌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두드려가며 맞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장릭이 물었습니다. 왜 돌마다 두드려보는 겁니까?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맑은 소리가 나는 돌은 열을 오래 품어요. 둔탁한 소리가 나는 돌은 금방 식죠. 장릭은 직접 돌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대단하군요. 완전히 새로운 과학입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1000년 된 과학이에요. 구들장 위에는 황토 반죽을 발랐습니다. 제가 뒷산에서 퍼온 붉은 흙에 짚을 섞은 것이죠. 일주일이 지나자 바닥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황토 위에 한지를 여러 겹 바르고 콩기름을 먹였어요. 마지막으로 바깥에 아궁이를 만들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운 불이 고래를 따라 지나가고 구들장을 데운 뒤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장릭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건 예술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불을 떼봐야 알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들불, 첫 불을 떼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밤새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관리했습니다. 3일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장인어른이 아궁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태석, 자네 며칠째 안 자고 있다면서? 괜찮습니다. 들불을 잘 관리해야 해서요.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툭 한마디를 던지셨죠. 커피라도 마시게. 이자벨이 타서 보냈어. 장모님이 보내신 커피.
그게 제가 이성에서 받은 첫 번째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챕터 5 최악의 한파, 멈춰버린 보일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뉴스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한파가 노르망디를 덮칠 거라고요. 영하 15도. 프랑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혹한이었습니다. 저는 아궁이에 불을 조금 더 세게 지폈습니다. 별채 바닥의 온기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어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이 반미터나 쌓였어요. 성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혔고 전화선도 끊겼습니다. 우리는 고립되었죠. 그리고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성 전체가 흔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장인어른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보일러가 터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기름 보일러의 배관이 얼어붙어 파열된 거였어요. 검은 기름이 바닥에 흥건했고 펌프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눈에 올 수 있을지. 장인어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없었어요. 전화도 안 돼. 어떡하지? 성 안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멈추자 돌벽 사이로 냉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상해요. 저는 장모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자벨 여사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계셨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통증이 극심해진 것 같았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마리가 울먹였지만 도로가 막혀서 구급차도 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별채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장인어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별채는 아직 바닥이 다 마르지도 않았잖아. 불을 떼면 습기 때문에 질식할 수도 있어. 장윅도 말렸습니다. 미스터 강, 너무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연기가 새어나오면 저는 2사람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3일 밤낮으로 불을 떼면서 확인했습니다. 연기는 새지 않아요. 지금이 아니면 장모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이불째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 제 팔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마리와 장인어른이 뒤를 따랐습니다. 눈보라 속을 뚫고 별채로 뛰었습니다. 불과 50m 거리였지만 영하 15도의 바람이 살을 애는 것 같았어요.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서양식 히터의 건조하고 답답한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봄날 양지바른 마당에 서 있는 것 같은 포근하고 묵직한 온기였죠. 저는 장모님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한지 장판이 따뜻하게 등을 받쳐주었어요. 아! 장모님이 작게 탄성을 내셨습니다. 찡그려져 있던 미간이 거짓말처럼 펴졌어요. 따뜻해. 앙리, 뼛속이 녹는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불은 바깥에 있는데 안쪽까지 따뜻해? 저는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가 난로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고래를 따라 흐르면서 구들장을 데우고 그 열이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12시간은 따뜻해요. 장윅이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열 손실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바닥이 열을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방출하고 있어요. 최첨단 바닥 난방 시스템보다 효율이 300% 이상 높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볼을 후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방으로 돌아오니 장모님이 눈을 감고 평화롭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지난 며칠간 들었던 신음소리가 멈춘 거였어요. 장인어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태석. 고맙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훈장보다 값졌습니다. 그 밤 성의 다른 가족들도 별채로 모여들었습니다. 피에르도 요리사도 다들 온돌방 바닥에 옹기종기 앉아 밤을 보냈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다들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밤새 아궁이를 지켰습니다. 2시간마다 장작을 넣으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했죠. 손등은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별채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폭설은 멈추었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성 주변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였고 보일러는 수리될 기미가 없었죠. 하지만 별채 안은 달랐습니다. 구들장이 열을 품고 천천히 내뿜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분의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젯밤의 창백함이 사라지고 볼에 핑크빛이 돌았습니다. 마리, 나 좀 일으켜줄래? 마리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모님은 휠체어도 없이 마리의 손만 잡고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본 적 없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뼛속에 박혀있던 냉기가 정말 녹은 것 같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의 힘이었어요.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직접 안아주는 따뜻함. 장인어른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허리를 굽히셨어요. 태석, 미안하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내가 자네를 너무 얕봤어. 오두막을 짓는다고 돌을 핥는다고 비웃었지. 하지만 자네는 진짜 장인이었어. 내 아내를 살려준 은인이야. 300년 된 귀족 가문의 당주가 한국에서 온 사위 앞에 허리를 굽히다니.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온돌방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난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일러가 터졌다면서요? 장인어른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내 사위가 깔아준 바닥이야. 1000년 된 기술이지. 저녁이 되자 장모님은 혼자 걸어서 식당으로 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태석, 고마워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마리가 웃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진짜로. 그날 밤 저는 혼자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바라보며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신 온돌의 가치가 이렇게 프랑스의 귀족까지 감동시켰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기술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어요. 마치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일러는 수리되었지만 아무도 본체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다들 별채의 온돌방에서 지내고 싶어 했거든요. 장모님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셔서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셨죠. 류마티스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대요. 물론 완치는 아니었지만 약을 먹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치의가 와서 진찰을 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군요. 관절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장인어른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한국에서 온 사위가 바닥을 새로 깔아줬지. 1000년 된 난방 기술이라더군. 주치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장모님의 몸을 치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다가 장인어른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 옆에 앉으셨어요. 태석, 자네 손 좀 보게.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사하면서 생긴 물집 자국, 터진 상처, 굳은 살이 가득한 손이었죠. 장인어른이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자네 손이 내 젊은 시절 아버지 손과 똑같네. 장인어른 아버지요? 그래.
아버지는 이성의 관리인이셨어. 백작이 아니라 하인이었지. 돌담을 쌓고 지붕을 고치고 굴뚝을 청소하셨어. 이런 거친 손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장인어른의 집안이 대대로 귀족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백작 칭호를 받은 건 내공이야. 역사학으로 학자 자기를 받았지. 하지만 어린 시절 나는 귀족 집안 애들한테 하인의 아들이라고 놀림받았어. 그래서 더 독하게 공부했고 더 높이 올라가려 했지. 장인어른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손으로 일하는 사람을 낮춰보게 됐어. 내 아버지처럼 거친 손을 가진 사람을.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내 아버지를 본 것 같았어. 그래서 무시했던 거야. 내 안의 상처가 자네를 밀어낸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네. 자네 손이야말로 진짜 귀한 손이야. 생명을 살리는 손. 내 아버지의 손도 그랬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장인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0 가까운 노인이 펑펑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는 장인어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원망한 적 없어요. 가족이니까요. 장인어른이 제 등을 두드리셨어요. 고맙네, 태석. 진심으로 고마워. 그날 오후 이웃성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발루와 가문의 별채에 신기한 바닥이 있다더라고요. 손님들은 온돌방에 들어와서 바닥에 앉아보더니 다들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야. 이건 마법인가요? 과학인가요? 장인어른이 뿌듯하게 대답하셨어요. 천년된 한국의 과학이지. 내 사위가 직접 만들었어.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댁 바닥도 이랬거든요.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제 성에도 이걸 깔아줄 수 있나요? 우리 어머니도 관절이 안 좋으셔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각 성의 구조에 맞게 설계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뜻밖의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귀족들이 앞다투어 온도를 달아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위기 제안했습니다. 미스터 강, 함께 연구해보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전통 기술과 현대 건축학을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이 기술의 이름은 온돌로 유지해주세요. 한국의 이름 그대로요. 장위기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죠. ONDOL.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노르망디의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미풍으로 바뀌었어요. 성 주변의 정원에는 꽃이 피어났고 새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모님은 지팡이를 짚고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의 호전이었죠.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장모님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사위가 깔아준 따뜻한 바닥 덕분이지요. 별채는 이제 코리안 룸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가문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반드시 그곳에 들러 바닥에 앉아보고 갔어요. 다들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고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바빠졌습니다. 이웃 귀족들의 성에 온도를 설치하는 일이 줄을 이었거든요. 장밋과 함께 한국 전통 기술을 현대화하는 연구도 시작했어요. 프랑스 건축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저를 가장 기쁘게 한 건 장인어른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인어른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태석, 부탁이 하나 있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랐거든요. 장작 패는 법을 가르쳐주게.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습니다. 장작이요? 그래. 자네가 매일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 봤네. 장작을 패고 불을 관리하고. 그 손놀림이 예술이더군. 나도 배우고 싶어. 80 가까운 노인이 장작 패는 법을 배우겠다니. 저는 웃음이 났지만 장인어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장인어른과 함께 장작을 팼습니다. 도끼를 내려치는 법, 나무결을 읽는 법, 불이 잘 붙는 장작을 고르는 법.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장인어른도 며칠 지나자 제법 솜씨가 늘었어요. 이거 재미있군. 몸을 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장인어른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그분은 저와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식사하며 웃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태석, 다음 달에 자네 고향 한국에 가보고 싶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요? 갑자기 왜요? 자네 같은 사내를 키워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서 그래. 그 뜨끈한 바닥의 원조를 내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장인어른 진심이세요? 물론이지. 이자벨도 가고 싶대. 마리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보고 싶다더군. 사위의 나라를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이성에 왔을 때 장인어른은 저를 한국 남자라고 불렀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뉘앙스로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한국에 가고 싶다니. 가시죠, 장인어른. 한국의 찜질방을 경험하시면 아마 프랑스로 안 돌아오시려고 하실 겁니다. 장인어른이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허허, 그거 재미있겠군. 찜질방이 뭔지 꼭 알려주게.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신 온돌의 가치가 이렇게 프랑스의 귀족까지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그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그 불씨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마리가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아버지 생각. 그리고 우리 할머니 댁 아랫목 생각. 마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진짜로. 저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300년 된 프랑스의 성은 여전히 장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한국의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강태석입니다. 서울에서 온 평범한 건축가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한 가문을 살리고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년 된 차가운 프랑스의 성을 녹인 것은 단순한 아궁이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깊은 한국 사위의 진심이었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화려함보다는 끈기로 가족을 지키는 한국 남자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가슴 벅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